이번엔 데이 2 4칙 연산 조건문 배열 문제 풀어봅시다. 두수의 나눗셈 문제 한번 봅시다. 두수의 나눗셈 문제는 이전에 두수의 목 구하는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넘1과 넘2가 매개변수로 주어질 때 여기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넘1을 넘2로 나눈 값에 1000을 곱한 후에 그 정수 부분을 리턴해라 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를 읽고 문제를 풀 때 초보자 분들이 약간 어려워 하시는 게, 읽자마자 바로 코드를 짜려고 하면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들은 읽자마자 바로 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이미 이걸 문제를 읽으면서 어떻게 짜야겠다 바로 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바로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항상 옆에 A4 용지나 이런 걸 두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제를 보면 입력이 넘1과 넘2가 들어올 건데, 이거를 넘1을 넘2로 나누라고 했죠.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0을 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정수 부분을 남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나누기는 이렇게 나누기 연산자를 사용해서 나누면 될 거고, 곱하기 1000 하는 거는 곱하기 연산자를 해서 곱하기 1000을 하면 되고, 그 다음 정수 부분은 저번 시간에 했던 매스 플로어로 남기면 되겠죠. 이런 각을 머릿속에 먼저 세우시고 코드를 한번 짜봅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넘1을 넘2로 나눈다. 그 다음에 나눈 값에 1000을 곱한다. 그 값의 정수 부분을 구한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먼저 1번, 넘1을 넘2로 나눈다. 그리고 나눈 값에 1000을 곱한다. 그리고 그 값의 정수 부분을 구한다 했는데, 그 값은 요 전체죠. 요 전체. 이 전체에다가 매스 플로어로 감싸서 정수 부분만 남겨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제출해 봅시다. 통과했고 채점도 다 맞았습니다. 자, 근데 요 정수 부분을 구할 때, 정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이 매스 플로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영상을 봐주신 분께서 저는 parse int로 했는데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똑같이 성공하고 똑같이 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도 뭐 다를 게 없고요. 보통 자바스크립트 정수 남기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소수점 떼기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parse int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저는 parse int보다 매스 플로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두 개의 성능을 제가 비교해 본 건 아니지만, 이 parse int는 약간 편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그런지 보면, 일단 이 parse int라는 함수를 한번 검색해 봅시다.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동작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parse int 함수는 문자열 인자를 파싱해서 특정 진수, 그러니까 이진수, 십진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특정 진수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대표 설명을 보면 문자를 받아서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예요. 이거를 저희가 썼는데, 이렇게 저희는 지금 숫자를 넣고 있죠. 그래서 원래 문자를 받는 함수인데 숫자를 넣었다는 게 약간 완벽한 의도에 부합하는 사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자가 아닌 경우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쓰여져 있는데, 문자가 아닐 경우 toString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코드의 경우는 계산 결과가 숫자가 되죠. 숫자를 parse int에 넣었는데 이게 문자열이 아닌 숫자니까 toString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문자열을 변환을 한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걸 몇 진수로 바꿀지, 2진수로 바꿀지, 10진수로 바꿀지, 16진수로 바꿀지, 그걸 또 찾아야 돼요. 지금 그걸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 적혀 있는데, 이렇게 직접 몇 진수로 바꿀지 적어주거나 아니면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 진수를 정해줍니다. 이게 기본값이 10으로 정해져 있으면
뭐 그렇게 성능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은 판단하는 경우가 여기서 레이딕스를 넣지 않았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이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먼저 문자열에 맨 앞에 공 소문자 X나 공 대문자 X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 X 이게 있는 경우에 16 진수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얘는 10진수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하는 숫자는 앞에 0x가 붙을 리가 없겠죠. 요거는 그냥 10진수 숫자니까. 그래서 parse int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거를 보고 앞에 0x가 있는지 체크한 다음에 없으니까 10진수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고 그걸 10진수 정수로 리턴을 해주겠죠. 그래서 정수로 바꾸는데 조금 비효율적인 일을 두 번이나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입력 인자로 스트링을 받아야 되니까 문자를 스트링으로 한번 바꿔야 되죠. 10진수 추론을 위해서 스트링 앞 두 글자를 OX나 대문자 X인지 비교를 하겠죠. 이런 조금 계산이랑 필요 없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한 함수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죠. 그런데 매스플로어는 수학적으로 이걸 버림을 하는 거니까 숫자를 입력받아서 숫자를 리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깔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플로어와 parseInt의 이제 사용법에서 사용하는 결과에 대한 차이가 있긴 한데, 이게 숫자가 양수일 때는 상관이 없거든요. 0보다 클 때는. 근데 이제 숫자가 0보다 작을 때 문제가 됩니다. 먼저 프로그래머스 플랫폼에서 여기 이렇게 콘솔 로그라고 입력을 하고 거기 안에 출력하고 싶은 걸 찍고 코드 실행을 누르면 여기 출력에 내가 찍고 싶었던 걸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값을 찍어볼게요. 매스플로어 함수로 -1.1을 한번 변환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parseInt로 한번 똑같은 값을 변환해 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소수의 경우에 매스플로어는 이렇게 -2로 변환을 하고 parseInt는 -1로 변환을 했어요. 이 결과가 왜 그렇냐면 parseInt는 그냥 정수 부분만 남기는 함수니까 버림을 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냥 소수점 뒤를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매스플로어는 수학적으로 버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음수에서 -1.1을 버림을 하면은 -1이 있고 -2가 있으면 -1.1은 수직선상에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서 옛날 수학 시간을 떠올려 보면 반올림을 하면 -1로 갈 건데 버림을 하면 -2로 가죠. 더 작은 값으로 가는 거니까요. 이런 결과에 의해서 매스플로어를 쓰면 -2가 됩니다. 그래서 음수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고려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서 써야겠죠. 버림을 하고 싶으면 매스플로어를 쓰고 정수를 남기고 싶으면 parseInt를 쓰고 하면 됩니다. 잘 동작했으니까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다음은 숫자 비교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뭔가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바로 코드를 짜면 초보자는 힘듭니다. 먼저 정리를 하고 짜볼게요. 먼저 정수 두 개가 입력이 온다고 했으니까 1과 넘2가 입력으로 오는데 일단 얘를 두 개를 비교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두 수를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1을 리턴하고 아니면 -1을 리턴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수가 같은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과값에 따라서 1을 보낼지 -1을 보낼지 결과가 달라져야 돼요. 이 두 수의 결과값에 따라. 자, 이런 결과값에 따라서 어떤 값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하고 싶다. 이때 쓰는 게 조건문입니다. if문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수가 같은지 비교하는 거는 비교 연산자를 쓸 거예요. 같다라는 비교 연산자를 쓸 건데 먼저 비교 연산자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비교 연산자에는 같다, 그리고 다르다, 그리고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자바스크립트 코딩을 하실 때 얘랑 얘는 그냥 절대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차이를 저는 알 필요도 없이 그냥 절대로 안 돼요.
두 개 차이가 궁금하시면 구글에 한번 검색해 봅시다. 그러면 연산자가 이렇게 6개 깔끔하게 남아있죠. 이거는 이 비교 연산자는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요거 앞에 그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 왼쪽에 큰지 왼쪽에 크거나 같은지, 오른쪽에 큰지 오른쪽에 크거나 같은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근데 이 비교 연산자에서 초보자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하지만 놓치는 개념은 이 값은 계산 결과가 true 아니면 false 이 두 가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지 라고 하면서도 이거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값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1 더하기 1은 코드에다가 쓰면 얘는 2죠. 숫자 2예요. 1 더하기 1은 2라서 얘는 완벽하게 2로 대체할 수 있어요. 다시 하면 1 더하기 3이라고 코드에다가 썼다는 거는 여기다가 4라고 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뭐 내부적인 동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코드상에서는 똑같다는 겁니다. 만약에 위에서 그런 것처럼 얘도 비교 연산자죠. 더하기나 빼기처럼 연산자예요. 그래서 연산을 하고 나면 그 뒤에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는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무조건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코드에 A랑 B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으면 개발자의 눈에는 얘는 A가 B와 같다로 보이는 게 아니라 A 값에 따라서 얘는 true로 보일 수도 있고 개발자의 눈에는 이게 false로 보여야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true 아니면 false로 완벽하게 바뀌는 애입니다. 그게 비교 연산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if문을 봅시다. if문의 문법은 if라고 쓰고 소괄호라고 쓰고 여기다가 중괄호라고 쓰는데 뭐 여기에다가 조건문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통 책에 쓰여 있거나 그러죠.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여기 안에는 true나 false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true나 false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if문이 하는 일은 여기 값이 true로 해석이 되면 여기 이 if문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근데 false로 해석이 되면 여기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에 따라서 얘를 실행시킬지 말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게 if문이에요. 그리고 if라고 쓰고 뒤에다가 else라고 쓰면 얘가 true일 때는 여기 코드가 실행되고 얘가 false일 때는 여기 false일 때 코드가 실행됩니다. 문장 그대로 이해해보면 돼요. 만약에 맞으면 참이면 true면 여기를 실행하고 만약에 false면 여기를 말고 false에 그게 아니면 이니까 여기를 실행하겠죠. 문장을 조금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if문 자체는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제 어려워지는 건 if문에 해계 망측한 것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초보자들이 엄청나게 어려워합니다. if문에 조건문이 들어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무슨 num 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 뭐 이게 조건문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값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요 하나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는 결국 true 아니면 false로 해석되는 게 들어가요. 여기에는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f문 소괄호 안에는 true로 해석되는 값이나 false로 해석되는 값이 들어간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던지 간에 얘는 true 아니면 false로 해석이 된다. 정말 많이 강조했으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앞으로 문제 풀면서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강조를 했는지 뭘 강조한 건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 때 항상 바로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먼저 계획을 좀 짜봅시다. 자, 먼저 두 수를 비교를 해야겠죠. 그리고 비교 결과에 따라 1 혹은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내는 것부터 같이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문제 어려워지면은 안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연습 안 하면. 쉬울 때부터 연습해야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두 수가 같은지 비교해 봅시다. 자,
두 수가 같은지 비교하는 코드는 아까 이렇게 쓴다고 했죠. 같은지 비교. 두 수가 이제 같으면 뭐가 되겠죠? 제가 비교 연산자는 true 아니면 false가 된다고 했으니까 둘 중 하나인데 같으니까 당연히 true겠죠. 여기서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11과 11이 들어와서 두 개가 같아서 true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케이스 2와 3이 들어오면 2랑 3은 다르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끝냈습니다. 이제 비교 결과에 따라서 1을 리턴할지 마이너스 1을 리턴할지 정하면 됩니다. 그때 쓰는 게 if 문이라고 했죠. 이렇게 if하고 소괄호하고 중괄호 해서 자 여기다가 true나 false로 해석되는 걸 쓰면 되는데 자 같으면 이라는 건 두 수가 같으면 이 코드를 실행할 거니까 이 조건을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넣으면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넣으면 이 두 숫자가 같으면 여기 있는 값이 true로 바뀌죠. true면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니까 여기다 뭐라고 적으면 되죠? return 1이라고 적으면 되죠. 그리고 아까 배웠죠? 그게 아니면 return -1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잘 풀렸는데 자 여기서 이 리턴 문은 실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문장이 실행될 가능성은 0%. 왜냐면 자, 이 함수 안에서 리턴을 만나면 함수가 그 자리에서 끝나요. 그 자리에서 끝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리턴 1이라고 쓰면 이 리턴 아래쪽 코드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게 함수의 리턴이 하는 역할인데 자 그러면 요 리턴은 그러면 왜 실행될 가능성이 0%일까요? 자 여기 if문 안에는 true 아니면 false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true일 때 뭐라죠? true일 때 return 1을 해요. 그래서 true면 여기서 코드가 끝납니다. 근데 false면 뭐라죠? false면 여기서 코드가 끝나요. 그래서 얘는 실행될 가능성이 0%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이런 걸 활용해서 코딩을 많이 하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쉬운 문제에서 이런 걸 잘 잡고 넘어가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에서 안 헤맵니다. 제출해봅시다. 맞았고 네, 다 통과했네요.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분수의 덧셈 문제 풀어봅시다. 자, 풀기 전에 먼저 그림을 그리면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먼저 분자와 분모를 뜻하는 dnum1과 num1 첫 번째 분수의 분자 분모 그리고 두 번째 분수의 분자 분모는 dnum2와 num2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두 분수를 더한 값을 기하 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와 분자를 순서대로 담은 배열을 리턴하도록 되어 있네요. 분수의 덧셈 하는 거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여기 있는 예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예를 보고 여기 1, 2, 3, 4를 넣으면 왜 5,4가 나오는지 내가 손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자, 지금 첫 번째 dnum1은 분자고 num1은 분모라고 했으니까 저기에 의미하는 건 2분의 1이죠. 그리고 dnum2는 3, num2는 4니까 지금 저 입력이 말하는 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을 해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분수의 덧셈 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먼저 분수를 더하려면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방법이 두 분모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4를 하고 그리고 분모는 2분의 1이나 8분의 4나 곱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된 상대방의 분모를 분자에다 곱해주고 상대방의 분모를 분자에 곱해주면 10분의 8이 나오죠. 네,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문제에 보면 기하분수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요. 기하분수가 뭐죠?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약수가 1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두 개를 나눌 수 있는 약수가 있죠. 2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걸 할 때 두 분자 분모의 최대 공약수를 나누면 그때 기하분수가 되죠. 최대 공약수가 지금은 2니까 5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과정을 잘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 값을 다음 분모에다 놓고 다음에 상대방의 분모와 자기 분자를 곱한 것 상대방의 분모와 자기 분자를 곱한 것을 더한 게 다음 분자가 되는 거죠. 이런 수식을 통해서 일단 더합니다.
분모를 똑같이 하는 걸 통분이라고 하죠. 통분한 후 더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뭐죠? 분자와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답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건 나중에 해보고 이 1번을 어떻게 수식으로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분모는 넘 1, 분자는 d넘 1, 넘 2, d넘 2. 이 두 개 더할 때는 넘 1 곱하기 넘 2가 분모고 d넘 1 곱하기 넘 2 더하기 d넘 2 곱하기 넘 1. 이게 아까 말했던 1번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코드에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분자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서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구한 분자를 d넘이라고 하고, 이 d넘은 아까 구한 수식대로 d넘 곱하기 상대방의 분모 넘2 더하기 d넘 2 곱하기 상대방의 분모 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분모는 서로의 분모를 곱한 값이죠.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끝났습니다. 항상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분모 덧셈은 먼저 하고 분자 분모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일단 분모 분자 덧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이 최대 공약수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가장 무식하지만 알아야 되는 것들로 한번 구해봅시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를 어떻게 했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 보면 5와 10의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서로 똑같은 수를 나눠줘서 얘가 최대 공약수였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히 맞춰서 이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은데 해서 둘 다 맞춰지면 된 거죠. 아니면 이제 20 나누기 40이라고 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구했었냐면 먼저 일단 딱 봐도 2로 나눠지니까 10, 20 이렇게 나누고, 요거는 또 2로 나눠질 것 같으니까 5, 10 나누고, 그 다음에 5로 나눠서 1, 2 해서 최대 공약수 요거 다 곱한 거 20이다 라고 구했었죠. 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우리는 요 방법에 한번 착안해 봅시다. 이 방법대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대충 때려 맞춰서 맞추는 거였죠. 근데 만약에 20, 4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최대 공약수는 두 수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작은 값으로 먼저 일단 나눠보는 거예요. 20 나눠서 일단 20으로 나눴는데 얘는 운 좋게 나눠 떨어져서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14와 21을 예시로 들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무식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일단 나 모르겠고 14로 나눠보겠다. 14로 나눴을 때 얘는 나눠 떨어지는데 얘는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보면 되죠? 13도 해봐요. 13은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네. 그 다음 12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돼. 11, 10, 9, 8까지 안 되다가 7을 했을 때 2, 3 나눠 떨어지죠. 그래서 얘가 최대 공약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둘 중에 작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둘 중 작은 숫자부터 둘 다 나눠보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 작은 숫자를 선택해서 둘 다 나눠보는 거죠. 분모 분자에다가. 그리고 만약에 둘 다 나눠 떨어지면 그때 성공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숫자가 최대 공약수죠. 근데 만약에 아니면 1 빼서 다시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가 코드로 짜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거는 어떻게 둘 중 작은 숫자를 고를 건지, 그 다음에 어떻게 숫자를 선택해서 1씩 줄여 나갈 건지, 이런 게 어렵죠. 이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는 그 로직은 이렇게 다시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분자 분모 중 작은 수를 찾고 그 작은 수를 가지고 분자 분모를 나눠보는 거예요. 각각 나눴는데 둘 다 나눠 떨어지면
그 나눈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하나라도 안 나누어 떨어지면 작은 수를 다시 1로 줄이고 2-2로 돌아가요. 여기를 돌아가서 작은 수를 다시 나눠 보는 거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제일 마지막은 숫자가 1이 될 건데 1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정수는 없죠. 그래서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돌게 되면. 이런 생각으로 한번 코드를 짜봅시다. 먼저 분자 분모 중 작은 수를 찾아봅시다. 작은 수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가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자, 일단 작은 수를 찾는다. 이거 뭔가 비교 연산자를 써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만약에 디놈이 넘보다 작으면 이때는 작은 수가 dnom인 거고, 그게 아니면 작은 수가 num인 거죠. 그러면 이걸 작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계산 결과를 여기 다음 라인에 전달을 해야 되죠. 이럴 때 쓰는 게 if문이든 for문이든 여기 중괄호 안에 계산 결과를 다음 라인에 전달하고 싶으면 이 if문의 바깥쪽에 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숫자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계산 결과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nom이 넘보다 작을 때니까 작은 숫자는 dnom이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작은 숫자는 num이다. 이렇게 써주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min 넘버에는 작은 수가 들어가 있겠죠. 자, 이렇게 코드를 짤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코드예요. 자, 이거는 훨씬 더 개선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할지 아니면 2회차 때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조건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에요. 뭔가 짧고 좋은 코드를 짜기보다는 어떻게든 푼다. 가장 핵심적인 문법으로.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min 넘버를 구했어요. 그럼 이제 min 넘버를 구했으니까 2번을 할 수 있겠죠. 작은 수를 분자 분모로 나눠보기. 자, 근데 일단 작은 수로 구했으니까 이제 이 작은 수로 분자 분모를 나눠보는 거예요. 근데 나눠보는데 나누어 떨어지냐 안 나누어 떨어지냐 이건 어떻게 판단할까요? 나누어 떨어지는 게 뭐죠? 나머지가 0인 거죠. 맞나요? 다행히도 거의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에 나머지를 구해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요 퍼센트 연산자예요. 그래서 한번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을 하려면 만약에 dnom을 작은 수 min 넘버로 나누었을 때 이게 0이면 나누어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 이거는 분자만 체크한 거예요. 저희 조건은 둘 다 나누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만족하고 dnom 이것도 만족하면서 num을 minnom으로 나눈 것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f문 안에 if문을 한 번 더 써주면 됩니다. 만약에 dnom이 minnom이고 num도 minnom으로 나눈 숫자가 0이면 그때 둘 다 0이면 minnom은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이제 이게 코드 짤 때 문제인데 안 나누어 떨어지면 작은 수를 1 줄이고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2-2 했다가 안 나누어 떨어지면 2-2-2에서 다시 2-2로 돌아가는 여러 번 반복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반복될 때마다 작은 수가 1씩 줄어들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반복문입니다. 자, 근데 반복문을 하기 전에 한번 좀 무식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최대 공약수면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되죠? 최대 공약수로 분모와 분자를 각각 나눠준 걸 배열로 만들어서 리턴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이미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배열로 만들어서 dnom 나누기 이제 나눠야죠.
기하 분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민 넘버로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넘을 민 넘버로 나눈 거. 자, 이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성공을 하지 못했다면 뭐하라고 했죠? 작은 수를 1로 줄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을 그대로 줄여봅시다. 민넘버를 1을 줄이려면은 민넘버에다가 민넘버는 민넘버 빼기 1이다 이렇게 하면 민넘버가 1이 줄어들어요. 자, 그리고 다시 이걸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걸 했다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서 둘 다 나눠 떨어지면 리턴하고 코드가 끝나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이게 실행됐다는 건 둘 다 만족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1 줄여주고 다시 여기서 비교를 해서 넘겨주고, 근데 또 여기서 만족을 못했으면 다시 1 줄여주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는 민넘이 1이 되기 때문에 1이 되는 순간에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니까 그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코드 짜면 되는데 이거 몇 번 반복해야 될까요? 이거 정말 많이 반복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숫자가 엄청 한 숫자 500이었다면 만약에 1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500번을 반복을 해야겠죠. 이 코드를. 감당이 되시나요? 감당이 안 되죠? 자, 근데 이 코드를 보면은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단 한 글자도 다른 게 없어요. 이 코드들이 반복하는 코드가. 맞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은 이런 무식한 코드를 짜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첫 발을 한번 디뎌 봅시다. 자, 지금 엄청나게 반복되는 코드를 짰어요. 이거를 이런 반복하는 걸 줄이려면은 우리는 while이라는 반복문 문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while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while문 문법은 if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동작이 좀 다를 뿐이죠. if문은 조건이 맞으면 여기를 한번 실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while은 똑같이 생겼는데 조건이 true인 동안,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 안에 있는 중괄호를. 그러다가 계속 반복하다가 얘가 펄스로 바뀌게 되면 그때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if문은 얘를 한 번만 실행하는데 while문은 얘를 true인 동안엔 계속 반복해서 실행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문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true라고 적으면 얘는 계속 반복하겠죠. 근데 이거 계속 반복하면 되나요?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조건이 만족되면 리턴을 하기 때문에 코드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짜려고 했던 코드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코드였죠. 그래서 이렇게 짜주면 문제없이 동작합니다. 자, 지금 실행 한번 해볼게요. 둘 다 통과했고, 네, 정답이네요. 좋습니다. 자, 지금 코드 어떤가요? 이게 분수의 덧셈 굉장히 쉬운 문제처럼 보이는데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앞으로 이런 식이니까 앞에 문제들을 잘 짚고 와야겠죠. 자, 여기서도 이렇게 내가 알고리즘을 세울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뭐 코딩 테스트 문제여서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자로 일하는데도 필수입니다. 처음에 분모 덧셈을 하기 위해서 수식을 세워봤고, 그 수식에 따라서 분모와 분자를 구했죠.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최대 공약수로 나눠야 되는 엄청난 난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분모 분자 중 작은 수를 찾고 작은 수를 나눠 본 다음에 나눠 떨어지면 최대 공약수고 안 나눠 떨어지면 일씩 줄이면서 계속 반복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거에 맞게 코드를 짰으면 됐어요. 먼저 작은 수를 찾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짰고, 그 다음에 나눠 떨어지면 최대 공약수인데 그거는 분자를 나눠 떨어지게 하고 분모를 나눠 떨어지게 해서 둘 다 맞으면 그때 값을 계산한 거죠. 여기는 항상 나눠 떨어지니까, 나눠 떨어지는 값으로 나눴으니까 항상 몫만 남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를 리턴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못했으면 리턴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코드가 실행될 거예요. 그럼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작은 수가 다시 1 줄어들고 위로 while문에 의해서 위로 다시 돌아옵니다. 얘가 펄스일 때까지 안을 반복하게 되는데 true라고 적어놨으니까 얘는 계속 반복하겠죠. 그래서 계속 일씩 줄어들면서 반복을 하는데 언젠가는 리턴을 실행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언제죠?
민 넘버가 1이 됐을 때 그때는 무조건 끝나게 되니까 리턴을 해서 정답을 구할 수 있는 코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한 7번째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더 계산하는 코드는 지금 안 할게요. 이거는 2회차 때 제가 이거를 얼마나 많이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볼 거고, 아마 제가 계산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정도 코드를 짜는 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어떻게든 짜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문법으로만 풀었습니다. 네, 요걸 계산하는 건 다음에 2회차 때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여기 다른 사람의 풀이 누르면 훨씬 깔끔하게 푼 풀이도 많으니까 그걸 지금 보셔도 좋고요. 자, 이제 배열 2배 만들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배열이 매개 변수로 주어지는데 배열의 각 원소에 2배를 한 원소를 가진 배열을 리턴하도록 하라고 돼 있어요. 역시나 그렇듯이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먼저 입력은 넘버스라는 배열이 들어와요. 그리고 얘는 뭐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배열이 들어오는데, 요 각각 원소를 2배를 해서 그러면 얘가 2, 4, 6, 8, 1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먼저 첫 번째, 배열에 있는 원소를 어떻게 다룰 거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출력할 배열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두 가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넘버스에서 원소를 꺼내는 법을 알아야 돼요. 원소라는 거는 이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원소를 꺼내 2배를 한 후 새 배열에 넣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하는 법을 배워봅시다. 자, 배열에서 원소를 꺼내는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만약에 넘버스가 1, 2, 3, 4, 5라고 하면, 자, 여기 첫 번째 1이라는 걸 꺼내는 방법은 넘버스의 첫 번째 걸 꺼내야 된다. 이거를 대괄호 0이라고 써야 돼요. 첫 번째를 0번째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5를 꺼내려면 뭐라고 쓰면 될까요? 4라고 쓰면 되겠죠. 0, 1, 2, 3, 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를 하나씩 꺼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answer 배열에다가 만들어 줄 건데, 새로운 값을 배열에다가 넣는 방법은 answer라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집어넣고 싶으니까 그때는 push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기에다가 값을 넣으면 이 answer 배열에 이렇게 새로운 값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번, 2번 이 두 가지 도구는 얻었고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처음에 넘버스가 1, 2, 3, 4, 5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소를 꺼내서 answer에 넣어야겠죠. 첫 번째 원소는 넘버스에 대괄호 0을 한 거고, 이거에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근데 이거를 answer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answer.push. 자, 이렇게 하면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2, 3, 4, 5 나머지 원소들한테도 똑같이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출해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는 통과를 했네요. 1, 2, 3, 4, 5를 2, 4, 6, 8, 10으로 잘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코드를 보면, 자, 얘도 지금 잘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만든 값은 여기 있죠. 자, 근데 요게 얘랑 다르다고 하는데, 지금 얘는 2, 4, 200, 198, 2까지 맞는데, 자, 2까지는 맞는데 4랑 6이 빠져있죠. 이거 왜 빠져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여기 코드에는 푸시를 5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7개죠. 배열이 7개인데 저희 5번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 2번 더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 건 맞는데 위에 게 틀리게 되죠. 여기 보면 결과값이 5개는 잘 들어갔는데 뒤에 널이라는 걸 넣었대요. 이게 뭐냐면
이 배열은 5개까지밖에 없어서 넘버스 4까지만 멀쩡한 값이 들어있는데 넘버스 5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넘1, 넘0, 넘1, 넘2, 넘3, 넘4인데 넘5에는 알 수 없는 값이 들어있죠. 자바스크립트가 널로 처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를 맞춰서 넣을 수 없게 돼요. 이런 이상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2번만 맞고 1번은 또 아니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푸시는 몇 번 해야 될까요? 푸시는 몇 번 해야 돼요? 푸시는 보면 앞에 5번 하고 뒤에 7번 했거든요. 그럼 뭐랑 지금 같냐면 배열의 길이만큼만 해야 됩니다. 배열의 길이만큼만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뭔가 방금 풀었던 문제랑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걸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코드인데 여기 숫자 하나만 다른 걸 계속 반복하고 있죠. 개발자라면 이런 걸 보고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이거를 내가 당장 없애버리고 싶다, 당장 줄이고 싶다, 반복문으로 혹은 뭐든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다라고 하시면 이제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줄여봅시다. 자, 이거를 반복문으로 이제 바꿀 건데 이 반복되는 코드 중에 뭐만 해결하면 그 y를 써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0, 1, 2, 3, 4, 5, 6만 해결하면 돼요. 맞죠?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0부터 1, 2, 3, 4, 5, 6 이렇게 커지는 숫자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것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먼저 처음에 숫자가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0이라는 숫자를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한번 만들어 줍시다. 그리고 while은 true라고 적으면 이게 계속 반복할 건데 반복할 때마다 CNT는 CNT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코드를 써봅시다. 이러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출력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한 반복하기 때문에 로그가 안 찍히네요. 어쨌든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여기다 찍으면 이제 0, 1, 2, 3, 4, 5 이렇게 로그가 찍힐 거예요. 이걸 true라고 하지 말고 이게 만약에 CNT는 계속 커지니까 만약에 CNT가 10보다 작을 때까지만 해라 라고 하면은 조건을 넣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저희가 찍은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CNT가 찍힌 거죠. 0, 1, 2, 3, 4, 5, 6, 7, 8, 9 여기까지 이렇게 찍혔는데 이거 저희가 만들고 싶던 숫자였어요. 0, 1, 2, 3 커지는 거. 자,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코드를 이렇게 짜면 0, 1, 2, 3, 4, 5, 6까지 커지는 걸 할 수 있고 이게 언제까지 커지냐 0에서 9까지 커지게 하려면 이게 숫자가 10개죠. 0에서 9까지니까 그거는 여기다 숫자를 적으면 돼요. 숫자 10개 만들고 싶으니까 10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 0에서 커지는 숫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면요. 그리고 그 숫자는 여기서 쓰면 되죠.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니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번잡스러운 코드를 왜 쓴 거죠? 왜 썼는지를 꼭 아셔야 돼요. 왜 썼냐면 여기 들어갈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제 얘만 잘 도려내서 요 자리에다가 넣고 여기는 0 대신에 요 CNT가 0, 1, 2, 3, 4 커지는 거죠. 0 대신에 CNT라고 넣으면 여기 있는 반복되는 코드를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되는데 이제 푸시는 몇 번 해야 된다고 했죠? 배열의 길이만큼 해야 됩니다. 배열의 길이는 어디 들어있냐면 배열이 넘버스니까 넘버스의 배열만큼만 돌라고 하면 여기 10이라고 써서 10번 돌았잖아요. 그래서 배열의 길이만큼이라고 쓰면 배열의 길이만큼 돌겠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실행하면 통과하고 채점하면 잘 맞게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while을 써서 코드를 짤 건데 현업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왜냐면 왜 while을 쓰지 않냐면 반복문은 필요한데 while을 쓰지 않는 이유가 훨씬 이것보다 가독성이 좋은 for문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for문으로 한번 대체해 볼게요. 자, for문은 while이랑 어떻게 다르냐면 문법을 보면
자, 요 위 while문이랑 아래 for문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통과하고 채점도 다 맞게 되죠. 자, 근데 이제 while문을 for문으로 어떻게 바꿨는지 보면은 for문은 이렇게 세미콜론 두 개로 세 군데의 영역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while에서 바깥쪽에 썼던 내가 안에서 쓰고 싶은 값을 만들어 주는 초기화하는 부분이에요. while에서의 이 부분에 해당하고, 그리고 for문의 두 번째는 이 반복문이 동작하는 조건이에요. while의 이 부분을 말합니다. while의 이 부분을. 똑같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은 이 값을 이제 포문이 다 끝났을 때 마지막에 실행시킬 코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CNT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여기다 포문 while 마지막에 이걸 썼는데, 포문에 그런 while 마지막에 들어가는 코드가 포문의 끝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런 반복문이 있을 때 실제로 동작할 코드를 넣는 거. 그래서 while은 쓸 일이 없는데 while을 모르면 포문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쓰다 보니까 이거 똑같이 매번 쓰는 거 너무 귀찮다, 가독성도 안 좋고, 이렇게 포문이라는 거 만들어서 이렇게 쓰자 라고 해서 쓰는 겁니다. 저희가 문제를 풀 때는 while로 많이 풀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while로 제가 풀면 혼자서 포문으로 바꾸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포문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뭔가 다양한 방법을 쓰기보다는 좀 최소한의 방법만 써서 그걸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풀 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풀어볼 거니까 일단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ile을 모르는데 포문을 안다, 쉽지 않죠. 근데 while이 포문보다 훨씬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더 좋습니다.